EBS 오디오북 고전 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플라톤의 향연 낭독을 이어갑니다. 사실 나도 아가톤이 지금 나에게 에로스는 위대한 신이며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한 것과 거의 똑같은 말을 그 부인에게 했네. 그러자 그 부인은 내가 지금 아가톤을 설득한 것과 같이 에로스는 아름답지도 않고 또 내가 전개한 논리에 따라 에로스는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하며 나를 이렇게 설득했네. 오, 디오티마. 아니, 에로스는 추하고 악하단 말입니까? 너무 성급하시네요. 당신은 아름답지 않은 건 반드시 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겠군요. 지혜와 무지 사이에 중간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십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올바른 의견도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지혜가 아닙니다. 근거 없이 어떻게 지식이 될 수 있냐고요. 그렇다고 무지도 아니에요. 우연히 진리를 얻었더라도 그게 진리인 이상 어떻게 무지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올바른 의견은 지혜와 무지의 중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건 추하며 좋지 못한 건 곧 나쁘다고 성급하게 단정짓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당신도 방금 인정했듯이 에로스는 훌륭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나쁘고 추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의 중간에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어쨌든 에로스는 모든 사람이 위대한 신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란 무식한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식한 모든 사람입니까? 그 모두를 뜻합니다. 소크라테스. 에로스가 신이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신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신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고 나 또한 그렇죠.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뻔하죠. 신들은 모두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면 당신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은 행복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가진 자를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물론 그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에로스는 훌륭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욕구한다고 당신은 인정하지 않았던가요? 그랬지요.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것과 훌륭한 것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에로스가 어떻게 신일 수 있나요? 그런 것 같군요. 그거 보세요. 당신도 에로스가 신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에로스는 무엇입니까?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죽을 수 있는 것과 결코 죽을 수 없는 것의 중간자입니다. 디오티마, 그건 대체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 그건 위대한 정령이에요. 모든 정령은 죽지 않는 신적인 것과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의 중간자랍니다. 정령은 어떤 힘을 갖고 있나요? 인간이 드리는 기원과 재물을 신들에게 또는 신들의 명령과 보답을 인간에게 해석해서 전달해 주죠. 그래서 신들과 인간 사이에서 빈틈을 메워주고 그리고 우주를 결합해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점술과 재물, 입교식과 주문 등 사제의 모든 기술이나 예언과 마술은 정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이 정령에 의해서 인간이 깨어있건 잠들어 있건 결코 인간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신들은 인간과 교류하고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정통한 사람은 신들린 사람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밖에 다른 일에 정통한 사람, 즉 일상적인 기술이나 특정한 손재주를 가진 사람은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령은 많고 다양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에로스일 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 아름다운 것을 사랑한다는 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아니, 더 분명하게 아름다운 걸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다시 그러면 아름다운 것을 획득하는 자는 결국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하는 물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질문에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누가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서 소크라테스,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획득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것을 획득한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 물음은 아까보다 대답하기 쉽군요.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또다시 물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답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이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런 욕구와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며 모든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그처럼 모든 사람이 동일한 대상을 언제나 사랑하는데 우리는 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왜 그런지 나 자신도 놀랍습니다. 놀랄 필요는 없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그 일부를 떼어내서 여기에다 사랑이라는 전체의 이름을 붙여놓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신도 창작이라는 말에 매우 넓은 뜻이 있다는 거 아시죠? 사실 우리는 무엇이든 없던 것이 있는 것으로 되는 원인은 모두 창작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술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창작이고 이런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모든 장인을 창작자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도 그 사람들이 창작자라고 불리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 거 아실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창작에서 그 일부, 즉 음악과 음률에 관련된 부분만 떼어내서 여기에다 전체의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창작이고 또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만 창작자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좋은 것과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욕구는 강력하고 교활한 사랑일 뿐이죠. 하지만 축제든 체육이든 철학이든 다른 어떤 길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 사랑하고 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반면 사랑 가운데 특수한 것을 추구하고 전념하는 사람만 사랑이란 이름을 독점해서 사랑하고 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네, 옳은 말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다른 반쪽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반쪽이든 전체든 좋은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자신의 반쪽을 찾는 것도 그 전체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손이나 발도 이것이 자신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면 자진해서 잘라버릴 거예요. 자신의 것은 좋은 것이고 남의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는 한 자신의 것이라고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인간은 좋은 것 이외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법이죠.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요. 당신은 무엇이 이 사랑과 욕구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짐승이든 새든 모든 동물이 수태를 원할 때는
얼마나 흥분된 상태에 빠지는지 당신도 잘 아시죠? 동물은 모두 애욕에 사로잡혀 처음에는 서로 교미하려 하고 새끼를 낳은 다음에는 어떻게든 먹이를 구해주려 하며 또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약한 자도 강한 자와 감히 맞서 싸워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참거나 다른 어떤 일도 서슴없이 한답니다. 인간은 이런 일들을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서 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하지만 동물은 무엇 때문에 이런 애욕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의 문제에 대한 대가가 되려 하시나요? 디오티마, 전에도 말했듯이 그래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밖의 사랑에서도 원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지요. 만약 당신이 우리가 여러 번 동의했듯이 사랑의 본성이 죽지 않음에 대한 갈망이라는 걸 확신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 원리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마찬가지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본성은 가능한 한 영원히 살아 죽지 않기를 추구한답니다. 그런데 이건 수태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겠어요? 수태란 낡고 늙은 것을 대신해서 새롭고 젊은 것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생명체는 각기 자신의 지속적인 삶과 동일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가령 인간은 누구든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그는 어떤 순간에도 결코 똑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머리카락, 설, 뼈, 피 등 몸의 모든 부분에서 낡은 세포는 사라져 없어지고 또 새로운 세포는 부단히 생성되는데도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일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에서도 일어납니다. 습관이나 기질, 의견, 욕구, 쾌락, 고통, 공포 등 어떤 것도 어떤 사람에게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 생기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훨씬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이 지식에서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한편으로는 항상 새로 생겨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지식의 관점에서 우리는 항상 동일하지 않지만 각각의 지식에도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즉, 학습한다거나 연습한다는 것은 우리가 얻는 지식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린다는 것은 지식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학습한다는 것은 그 빠져나간 지식 대신에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지식을 실제로는 새롭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게 보존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은 신적인 것처럼 언제나 그대로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늙으면 자신은 사라지고 자기 대신 자신과 동일한 새로운 것을 남겨놓는 방식으로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한답니다. 소크라테스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육체나 다른 모든 점에서 이렇게 죽지 않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에는 다른 길이 있겠죠. 따라서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새끼를 본능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이 불멸성을 위해서 열정과 사랑으로 고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계까지 다양한 아름다운 것들을 차례로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사랑의 신비로 인도된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놀랄만한 아름다움에 이런 본성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기울여왔던 모든 노력의 목표인 아름다움 자체랍니다. 첫째,
그건 영원한 것으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도 않고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그건 어떤 점에서 따라 아름답거나 추한 것도 어떤 때에 따라 아름답거나 추한 것이 아니며 어떤 관계나 장소에 따라서 아름답거나 추한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 따라 아름답거나 추한 것도 아니죠. 따라서 아름다움 자체는 얼굴이나 손 등 육체의 어떤 부분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어떤 말이나 지식으로도 드러나지 않으며 또 가령 지상이든 천상이든 혹은 어디에 있든 어떤 생명체 속에 깃들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체로 독립해 있으며 영원히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띠고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 자체에 이렇게 참여한답니다. 즉, 아름다운 것들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만 아름다움 자체를 조금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즉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아름다움 자체에 참여하죠. 따라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년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통해서 다양한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아름다움 자체로 올라가 이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은 그는 거의 마지막 단계인 목표에 도달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혹은 지도자가 인도해서 사랑의 신비에 올바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서 시작해서 저 아름다움 자체를 향해서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듯이 하나의 아름다운 육체로부터 둘의 아름다운 육체로, 모든 아름다운 육체로, 또 아름다운 행동으로 이어서 아름다운 학문으로 다시 아름다움 자체를 인식해서 결국 아름다움 자체의 본성을 직관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삶은 바로 이런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름다움 자체를 직관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갈 보람을 이것이 어디엔가 있다면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당신도 이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면 소년이나 젊은이의 아름다움을 그들의 재산이나 옷차림 때문에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 황홀해져서 당신이든 어느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즉 인간의 육체나 피부색 또 다른 덧없는 많은 것들로 오염되지 않는 오직 한 가지 모습을 지닌 신적인 아름다움 자체를 직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움 자체를 간주하고 그 아름다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부럽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 아름다움은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데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그 아름다움 자체를 관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덕의 그림자가 아니라 아주 참된 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는 결코 그림자 따위를 포착하지 않고 진리를 포착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참된 덕을 낳고 돌보는 사람만이 신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이드로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디오티마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라네. 나는 그 부인의 이런 말에 설득되었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아름다움을 획득하는데 인간의 본성 가운데 에로스보다 더 훌륭하게 도와주는 걸 찾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득해보겠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에로스를 존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나 자신도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존중하고 특히 그 방면에 힘쓰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고 있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언제나 내 능력이 닿는 한
사랑의 신인 에로스의 힘과 용기를 찬미할 것이네. 바이드로스, 자네가 괜찮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에로스에 대한 나의 찬미로 간주해도 좋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부를 것인지는 자네가 그 명칭을 적절하게 붙여주게. 그런데 이때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와 술 주정꾼이 떠드는 소리, 또 피리 부는 여자의 피리 소리도 들려왔다지. 그러자 아가톤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네. 얘들아, 무슨 일인지 얼른 가보고 오너라. 만약 내가 아는 사람이면 들어오시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술을 마시고 있지 않고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해주거라. 잠시 후 마당에서 알키비아데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네. 그는 완전히 술에 취해 어린 하인에게 큰 소리로 아가톤 어디 있느냐고 외치면서 자신을 아가톤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다네. 그래서 그는 일행들과 피리 부는 여인의 부축을 받으며 연회장으로 들어왔다지. 그는 담쟁이 잎과 제비꽃으로 만든 두툼한 화관을 머리에 쓰고 그 주위에 리본을 많이 달고 문에 기대어 이렇게 말했다네. 여러분 안녕하시오. 술에 만취한 이 사람을 여러분의 만찬에 끼워주시겠소? 아니면 우리가 찾아온 목적대로 아가톤에게 이 화관을 씌워주고 돌아갈까요? 사실 나는 어제 축하연회에도 참석하지 못해 오늘 이렇게 내 머리에 리본을 달고 왔네. 이 화관을 벗어 가장 현명하며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씌워주려고 말이요. 내가 아가톤을 이렇게 불러도 괜찮지요? 그런데 자네들은 내가 술 취했다고 나를 비웃는가? 비웃어도 좋네. 나는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 말일세. 자, 분명히 말해주게. 어쨌든 나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돌아가도 좋은가? 어때? 나와 한 잔 더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러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그에게 들어와 자리를 잡으라고 청했다네. 아가톤도 그를 정식으로 초대한다고 말했다지. 그래서 그는 일행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와 아가톤에게 씌워주려고 머리에서 화관의 리본을 풀었다네. 그런데 화관의 리본이 그의 눈앞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크라테스를 보지 못한 채 소크라테스와 아가톤 사이에, 즉 아가톤의 옆에 앉게 되었다네. 아가톤이 그를 앉힐 수 있도록 소크라테스가 자리를 약간 내어주었기 때문이네. 그는 자리에 앉아 아가톤을 껴안고 그에게 화관을 묶어주었다지. 얘들아, 알키비아데스가 여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누울 수 있게 신발을 벗겨드려라. 좋지.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와 함께 마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몸을 돌리자 소크라테스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했다네. 아이쿠, 이게 무슨 벼락이지? 이런 놀랄 일이 또 있나? 아니, 소크라테스 선생이 아니십니까? 아니, 선생은 언제나 제가 선생이 계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곳에 불쑥 나타나시더니 여기서도 저를 꼼짝도 못하게 잡아놓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그리고 왜 이 자리에 누워 계신가요? 물론 선생은 아리스토파네스나 우순 이야기를 잘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 곁에는 앉지 않으실 테지만 어쩌면 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 곁에 자리를 잡고 계신가요? 아이고, 아가톤, 자네가 나를 좀 도와주게.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 젊은이에 대한 사랑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니 말일세. 내가 알키비아데스를 사랑하게 된 다음부턴 다른 어떤 아름다운 젊은이도 진지하게 바라보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네. 그렇게 하는 날이면 알키비아데스가 질투심과 시기심에 휩싸여 엉뚱한 짓을 하며 욕설을 퍼부어댈 뿐만 아니라 온갖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네. 그러니 지금도 그런 짓을 못하게 말려주고 또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주게. 그래도 횡포를 부린다면
나를 좀 지켜주게. 나는 이 젊은이의 광기와 열정 때문에 소름이 끼칠 정도라네. 아니, 선생과 저 사이 화해란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른 기회에 복수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가톤, 나에게 이 리본을 조금만 넘겨주게. 나는 선생의 비상한 머리에도 달아드리고 싶네. 그래야 자네 머리에만 리본을 달아주고 자네처럼 엊그제 하루만 논쟁하는 데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사람의 머리에는 리본을 달아주지 않았다고 비난받지 않을 테니 말일세. 이렇게 말하고 그는 리본을 몇 개 떼서 소크라테스의 머리에 감아주고 나서 자리에 기대어 앉아 다시 말을 했다네. 아니, 자네들 내가 보기엔 모두 취하지 않은 것 같네. 이거 말이 되나? 술을 더 마셔야지. 조금 전에 모두 술을 다 마시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나는 자네들이 얼큰이 취할 때까지 술자리의 좌장으로 추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일세, 아가톤. 이 집에서 가장 큰 술잔을 가져오게. 아닐세. 얘들아, 저 포도주 냉각기를 가져오너라. 여러분, 나는 소크라테스 선생을 찬양하는 연설을 우선 그 외모에서 비유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아마 선생은 이게 농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비유는 진실을 위한 것이지 결코 농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생이 조각상들을 만드는 작업장 안에 나열된 실레노스들의 흉상과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조각가들은 이 흉상을 필이나 플루트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빚어내는데 그 한가운데를 쪼개 열어보면 그 안에 조그만 신상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은 사티로스인 마르시아스를 매우 닮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의 외모가 그 조각상과 닮았다는 것을 아마 선생 자신도 반박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선생은 다른 점들도 그들을 닮았는데 가령 짓궂은 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 선생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든지 증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필히 연주가가 아니십니까? 물론 마리시아스보다 더 놀라운 솜씨를 갖고 계시지요. 그는 악기를 이용해 입에서 나오는 힘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데 연주가들은 오늘날에도 마르시아스의 작품을 피리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올림포스가 연주한 곡도 그를 가르친 마르시아스의 작품입니다. 능숙한 남자가 불든 서투른 여인이 불든 그 곡만이 사람들을 매혹시키며 그 곡만이 신적인 것이므로 신과 합일하려거나 신비의 의식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을 계시의 경지에서 깨우치게 해줍니다. 다만 선생의 다른 점은 그런 일을 악기 없이 순전히 말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을 때 그가 아무리 훌륭한 연설가라도 그의 연설이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의 말을 직접 듣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때는 그 사람의 말솜씨가 형편없더라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경탄하며 넋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술에 만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께 맹세코 여러분에게 내가 선생의 말을 듣고 그 당시에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생의 말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은 신들린 듯 춤추는 코리바스 신도들보다 더 격렬하게 뛰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리클레스나 다른 웅병가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선생의 말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감명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즉, 내 영혼이 뒤흔들리거나 마치 노예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착각해 붕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마르시아스인 소크라테스 선생은 수없이 나를 그런 상태에 빠지게 했기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은 설마 거짓이라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더구나 지금도 만약 선생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의 말은 많은 점에서 부족한 내가 나 자신을 돌보기보다 아테네 국가의 일에 동분서주하게 만들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억지로 귀를 틀어막고 마치 세리엔들로부터 길을 쓰고 도망치듯이 선생으로부터 멀리 도망쳤습니다. 만약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선생 곁을 떠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선생에게서만 누구도 내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감정, 즉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심을 느낍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지만 단지 선생 앞에서만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선생에 반대할 수 없으며 또 선생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내 의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걸 내 양심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의 곁을 떠나면 곧바로 대중의 박수갈채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을 피해 도망을 다녔는데 어쩌다 마주치게 되면 내가 선생에게 고백했던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낍니다. 사실 나는 선생이 이 세상에서 아주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느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선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등불이 꺼지고 하인들이 물러갔을 때 나는 체면을 차리지 않고 내 느낌을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무십니까? 아닐세. 그렇다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모르겠네. 저는 선생을 유일하게 제 연인으로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선생은 저에게 애정을 느끼면서도 솔직히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저는 선생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제 재산이든 친구이든 상관없이 그것으로 선생을 즐겁게 해드리지 않는 건 매우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가장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으며 이런 일에 선생보다 더 잘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리석은 대중 앞에서 선생과 같은 사람의 뜻을 따랐다고 저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현명한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에 소크라테스 선생은 아주 그답게 평소 습관대로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알키비아데스. 만약 자네가 나에 관해 말한 게 사실이고 자네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능력이 내 속에 있다면은 자네의 흥정하는 솜씨는 정말 대단하네. 자네는 내 속에 자네의 아름다운 외모보다 훨씬 더 굉장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 그래서 만약 자네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와 사귀면서 자네의 아름다움과 나의 아름다움을 교환하려고 한다면은 자네는 나에게서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고 외관상의 아름다움 대신 참된 아름다움을 얻는 것이며 디오메데스가 그랬듯이 정동을 주고 황금으로 교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 그러나 이보게 훌륭한 젊은이, 더 주의해서 살펴보게. 그러면 내가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걸세. 사실 육체의 눈이 둔해질 무렵에야 마음의 눈이 예리해지는 법인데 자네는 그런 나이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네. 저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걸 그대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선생이나 저를 위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좋은 말이네. 그럼 언젠가 다른 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우리 두 사람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걸 생각도 해보고 실행도 해보기로 하세. 이런 일이 있은 후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아십니까? 한편으로는 선생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선생의 본성과 자제력 또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 전혀 기대조차 안 했던 지혜와 자제심을 가진 사람을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교제를 끊을 수도 없으며 선생의 마음을 나에게 붙들어둘 길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아스가 자신의 단단한 방패로 어떤 창과 칼에도 끄떡 없었던 것보다 더 선생이 돈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젊은이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선생의 유일한 약점을 나의 아름다운 외모로 공격했지만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찌할 줄 모르고 갈팡질팡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속속들이 노예가 되다시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바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한다면 선생이 전쟁터에서 보여준 용기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서 선생이 나의 생명을 구해준 공적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휘관들이 나에게 훈장을 주게 되었던 그 포테이다이아 전투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은 오직 소크라테스 선생뿐이었습니다. 선생은 부상을 당한 나를 버려두고 가지 않고 나의 무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구해주었습니다. 오, 소크라테스 선생. 그때 사실은 내가 선생에게 훈장을 주어야 한다고 지휘관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선생은 이런 사실에 대해 나를 비난하거나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휘관들은 명문 귀족 출신인 내 신분을 보고 나에게 훈장을 주려고 했을 때 선생은 그 지휘관들보다 더 열렬히 자신이 아니라 내가 훈장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우리 군대가 델리온 전투에서 패해 후퇴할 때도 소크라테스 선생의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기병으로 말을 타고 있었고 선생은 보병으로 중무장한 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이미 뿔뿔이 흩어져 퇴각했는데 선생은 라키스와 함께 후퇴했습니다. 여기서 난 소크라테스 선생을 포테이다이아 전투 때보다 더 잘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나는 선생이 라케스보다 얼마나 더 침착하게 행동하는지 보았습니다. 선생은 그곳 전쟁터에서도 아테네에서와 똑같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두 눈을 크게 굴리면서 아군과 적군을 두루 살펴가며 유유히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생을 건드리면 완강하게 저항하리라는 걸 멀리서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과 라케스 모두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쟁터에서는 누구도 이처럼 전투 태세를 갖춘 사람을 감히 공격하려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겁하게 도망치는 사람들만 추격당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크라테스 선생에 대해 내가 찬양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선생이 어떻게 나를 모욕했는지를 포함해 선생이 비난하는 말도 섞여 있습니다. 아무튼 선생이 사랑하는 척하며 농락했던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글라우콘의 아들인 카르미데스, 디오클레스의 아들인 에오티데모스 등 많이 있습니다. 결국 선생은 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보다 사랑받는 연인의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 아가톤, 내가 자네에게 충고하는데
자네도 선생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우리의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 바보는 실제로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속담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네. 이런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이 끝나자 그의 솔직한 말에 많은 웃음이 터졌다네. 그가 여전히 소크라테스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네. 알키비아데스, 자네는 전혀 취한 것 같질 않네. 만약 취했다면 그렇게 교묘하게 말을 돌려가며 자네가 이야기하려 한 본심을 숨기려고 애쓰지는 않았을 테니. 그런데 어쩌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네. 즉, 자네는 내가 자네만을 사랑하고 다른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아가톤은 자네의 사랑만 받고 다른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와 아가톤이 서로 멀어져 싸우게 만들려는 게 자네의 본심 아닌가? 나는 자네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네. 결국 사티로스와 실레노스가 등장하는 자네의 연극은 본색이 드러났네. 따라서 친애하는 아가톤, 알키비아데스에게 이용당하지 말게. 그리고 누구도 나와 자네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조심해야겠네. 소크라테스 선생, 옳은 말씀입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우리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와 자리를 잡은 것도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우스 신이여. 선생이 주는 고통을 얼마나 더 받아야 합니까? 선생은 언제든 굴복시키려고 하는군요. 아무튼 경탄할 만한 선생, 아가톤이 우리 둘 사이에 자리를 잡도록 허락해 주시지요. 안 되네. 자네는 이미 나를 찬양했으므로 이번에는 내가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찬양할 차례라네. 그런데 만약 아가톤이 자네 옆자리에 앉으면 내가 그를 찬양할 차례인데도 그가 또다시 나를 찬양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이 젊은이를 찬양하는 걸 질투나 하지 말게. 나는 이 젊은이를 마음껏 칭찬하고 싶네. 나는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없네. 알키비아데스, 소크라테스 선생이 나를 찬양해 준다면 어디든지 당장 자리를 옮길 것이고 또 옮길 마음이 있네. 아니, 언제나 이 모양이네. 소크라테스 선생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도 아름다운 사람을 차지할 수 없다니. 선생은 지금도 아가톤이 자기 곁에 있어야 한다고 얼마나 쉽게 그럴듯한 이유를 끌어대는가.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경 그리스에서 태어난 철학자입니다. 한때 정치에 뜻을 두었지만 소크라테스가 정치적인 오해로 처형을 당하자 큰 충격을 받고 당시의 정치체제에 회의를 품었습니다. 플라톤은 맹목적인 삶이 아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국가, 소크라테스의 변명, 향연, 파이돈, 크리톤, 프로타고라스 등 그의 저서를 보면 그만큼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플라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고전 읽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3시부터는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방송됩니다.